안녕하십니까, 낭만아재입니다. 자, 오늘은 코미디 영화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극한 직업, 웃음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빰빰 어떻게 해부를 하겠느냐. 자, 이거 엄청나죠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달 23일에 개봉을 했는데요. 보름 만에 1000만 영화 반을 올랐어요. 보름 만에. 23번째 1000만 영화예요. 거기다가 개봉 21일 만인 11일에는 1300만을 돌파했어요. 야, 코미디 영화 그 전작, 그렇죠. 그 7번방의 선물. 그걸 넘어서서 역대 코미디 영화 최고 흥행작에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도 지금 6인가 그렇죠. 11일 현재. 이게 1400만까지 넘길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역대 1위가 명량 1761만이죠. 1761만. 이거 좀 약간 힘들어 보여도 2위가 지금 1440만 정도 되는 신과 함께 죄와벌 1편. 그건 한번 도전해 볼 만 하겠어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저 어마어마한데 지금 이게 1000만 영화의 조건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 이게 예전에 나왔던 거 참 생각하면 웃기는데. 자, 작품이 좋아야 된다. 스토리가 좋아야 된다. 배우 감독이 좋아야 된다. 입소문 타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밥 먹으면 배부르다랑 똑같은 건데 이게. 자, 그런 거 말고 사실 이게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췄죠. 그렇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고단한 현실을 위로한다는 거, 그리고 경쟁작들이 없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또 맞아요, 진짜. 저 너무 당연하겠지만 방학 때 개봉했다는 거. 성수기.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인생을 싸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65억 제작비를 들여서 지금 1100억을 넘었으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한국 영화가 지금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대작들이 다 망했죠. 네. 그렇죠. 이게 한국 영화 제작 풍토에 대한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대목을 여기서 말해주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영화는 없었다. 이것은 초대박인가 슈퍼대박인가? 뭐가 다르죠? 초대박과 슈퍼대박. 자, 그러면 이제 코미디 영화로서도 이게 가치를 가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영화는 기존 코미디 영화가 가져왔던 어떤 문법과는 분명히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코미디 영화라고 한번 역사를 한번 보게 되면 코미디 영화가 예전에 고대 그리스의 비극, 희극 이렇게 시작됐죠. 그러다가 무성 영화 때 코미디 영화가 시작이 됐는데 소리가 안 나오니까 당연히 몽개그로 가야겠죠.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 위대한 채플린도 있고. 그 다음에 버스터 키튼이라고 성룡 형님이 롤 모델로 삼았던 그냥 몽개그가 아니고 슈퍼 어드벤처 액션 몽개그예요. 유성 영화가 오면서 그 다음에 말로 지지고 볶는 스크루볼 코미디가 되고, 그 다음에 풍자는 블랙 코미디로 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막 있었던 걸 막 차용해서 하는 패러디 영화까지 이렇게 코미디 영화 장르가 다양한데 그걸 다 거기서 차용해서 담아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죠. 영웅본색 장면도 나오고. 그렇죠, 마지막에. 그런데 약간씩 비틀었어요. 그러네요. 이게 보니까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 김여사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단적으로 어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이나 그런 것들을 확 뒤집는 게 보여요. 김여사가 운전 못해서 그냥 고구마를 헌사하는 분인데, 여성분인데 김여사가 한 방 날리죠. 사이다를. 정말 빵 터지죠, 거기서. 그리고 여성 캐릭터들의 보면 기존의 여성 캐릭터는 완전히 달라요. 성적으로 소비되거나 답답한 조롱의 대상이었는데 그 지점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또 놀라운 거는 바보 캐릭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영구 맹구. 맹구, 그죠? 없습니다. 연구 없다. 그래, 너 얘기해. 그래, 너 얘기해. 이것도 달라진 지점이에요.
여기서 볼 게 과연 코미디 영화는 그럼 코미디는 무엇인가를 우리 좀 짚어볼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우리가 코미디 희극론을 얘기할 때 꼭 등장하는 분이 계시죠.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프랑스의 앙리 베르그송이라고 이분 국제연맹에도 가서 외교관이 이시도 하셨습니다. 정치인이기도 하고. 코미디 기사에는 다 인용이 되더라고요. 다 인용이 돼. 다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마디로 사람이 사람답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일 때 웃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사람이 가다 보면 이거 맨홀이 나오면 구멍이 나오면 피해 가야 되는데 기계는 붕 하고 그냥 가죠. 요즘 AI 기계는 안 그럴 텐데. 옛날 기계들은 거기 폭 빠지면 그거 보고 웃습니다. 그렇죠. 그 지점을 얘기한 거예요. 사람답지 않은 경직성이죠. 사람답다. 예. 그런데 그게 아주 무섭게 발전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해서 정상인이 아닌 사람, 비사회적인 사람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화가 안 된 그렇습니다. 어떤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 네.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죠. 상식에 벗어난 일탈이라고 그러죠. 일탈에 대해서 징벌적 성향이 있다. 가학적이다. 그 집단이 돼서 집단의 이론으로서 그 사람 하나를 뭉개면서 쾌감을 느낀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월주의네요. 또 우월주의. 우월한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 개인을 어떻게 보면은 억누르면서 우리는 정상, 우리는 괜찮아. 그러면서 교정 기능, 징벌 기능, 네. 그러니까 저렇게 놀지 마라는 교정적인 기능을 갖고 그러네요. 있다고 베르그송이 얘기를 하는데 베르그송이 얘기했던 그런 것과는 시대가 달라져도 지금 한참 이게 190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베르그송의 웃음이란 책이 그냥 지금 적용할 110년이 넘었는데 적용할 수 없겠죠. 근데 그 달라진 옛날에 베르그송식의 어떤 코미디, 구식 코미디의 잔재를 떨쳐버린 게 바로 극한 직업입니다.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줄거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데 경찰 마약반이 수사를 하는데 일이 정말 안 풀려요. 그래서 어떻게 좀 수사를 좀 잘해 보려고 통닭집을 위장 창업을 했는데 근데 그게 돼.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대박이 납니다. 나오죠. 영화에도 장사가 왜 잘 되는 거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웃음들에서 관객들이 빵빵 터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빨이네요. 그렇죠. 운빨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극의 요소랑도 맞습니다. 맞닿아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어떤 고대 그리스 비극 대표적으로 이제 오이디푸스 왕이 있잖아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사실을 나중에 알고는 눈을 뽑아버리는 뽑아버리는 이 비극적인 어떤 운명에 좌지우지되는 어떤 나약한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비극의 핵심 요소가 이 영화 안에 희극에 차용이 돼버린 거죠. 결국 이 운빨이다. 결국 이거는 운명이라고 그러고 희극에서는 운빨이겠죠. 운빨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그러니까 너는 잘못한 게 없다. 맞습니다.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시대나 어떤 사회 시스템 안에서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위안을 이 영화는 비극의 요소를 차용해서 희극, 웃음으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에 잘 되니까 당신도 지금 비록 힘들지만 지금은 당신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메시지를 주는군요.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결국 아까 베르그송식에서 볼 때 객체였잖아요. 당하는 존재. 집단이 개인을 그렇습니다. 억누르죠. 근데 그 개인이 객체에서 주체가 되죠. 주체가 되는데 이 주체가 되면서 주변을 바꿔버립니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아주 그 좋은 그 텍스트가 바로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운 영화죠. 이탈리아 영화. 그 영화 줄거리를 아시다시피 줄거리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유대인 학살이 자행될 때 정말 그 참혹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 주인공 귀도는 아들과 함께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가서는 그 안에서 어떤 자기의 언행, 희극적인 언행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오롯이 드러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아들에게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이 시대는 잘못된 거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위로와 위안, 희망을 주죠. 그 유명한 마지막 장면에서 처형대로 끌려나가면서도 아주 희극적인 표현을 지으면서 아이가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전율이네요. 네. 정말 이 아카데미상을 받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영화였고 정말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듯이 또 개인이 집단을 변화시키는 어떤 희극의 요소로 분명히 전복이 돼버린 측면이 있어요. 그 측면에서 극한 직업 역시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지점에서 보면 찰리 채플린 얘기가 생각이 나요. 이 인생은 가까이에서 클로즈업해서 보게 되면은 비극이지만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되면 희극이 된다. 이게
한마디로 해서 지금 이게 굉장히 참 의미심장한 말이고 다층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비극적이지만 우리의 어떤 웃음을 통해서 이게 희극으로 앞으로 이 희망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말이라고 한 발 떨어져 생각해요. 보면은 우리의 삶도 희극이고. 웃음이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보면 이 말이 그 시약 아리스토텔레스 시약에서 잠깐 언급되는 건데 시약을 읽었나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약 얘기가 나왔어요. 말씀드리면 시약에 이권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실제로는 없는데. 존재 유무에 대한 논란이 있죠. 네, 거기 보면 이거 시약에서 희극은 나중에 얘기할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중에 얘기를 안 해요. 비극 얘기하고 서사시 얘기하다가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이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설정으로 해서 픽션을 쓴 사람이 소설을 맞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사카. 움베르토 네, 에코 네, 이분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예. 네. 재밌었죠. 영화로도 나왔죠. 영화나 션 코넬리가 그 주연을 한 장미의 당시 이름. 헐리우드의 기대주였던 크리스 하스가 있던 맞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이게 그런 얘기예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의 배경을 보면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말 권위적인 중세 시대에서 어떤 인간 중심 사상이 꼽히는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예요. 그거를 이 상징적으로 그쵸, 보여준 상징적으로 장면이죠. 나타나겠죠.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이 희극이라는 게 과연 뭘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그 권위적인 어떤 수도사들이 볼 때 웃음이라는 코드는 뭘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 중세 수도사는 죽음을 통해서 이 시약 이권을 못 잃게 만들려고 했느냐? 도대체 웃음이 뭐길래? 결국 이거는 위정자들은 웃음과 상극인 겁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풍자와 조롱을 통해서 위정자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가 지배하고 통제했던 사회 시스템이 전복될까봐 그걸 두려워했던 거거든요. 두려움과 불안함.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코미디를 보게 되면 이런 고급진 웃음의 코드가 DNA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죠. 무슨 말하실지 알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보면은 말뚝이 아주 그 굉장한 캐릭터죠. 한국 전통 예술이 배출한 불세출의 캐릭터. 모든 권력자를 조롱하죠. 네, 양반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그런 풍자와 조롱을 통해서 양반을 통렬하게 공격하는데 그 당시에 신분제 사회에서 서민들 그리고 소외받은 자들은 그 어려운 그런 고단한 삶을 말뚝이의 풍자를 통해서 그 웃음을 통해서 살아나갈 힘을 거기서 발견했던 거죠. 진짜.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의 어떤 DNA들이 해학의 DNA들이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에 현대사 독재. 안에서의 어떤 권위적인 독재 정권 아래서 굉장히 억눌려 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거의 끊어졌다고 봐야죠. 그런 것들이 네. 이제 80년대 민주화 과정을 거치고 최근에 촛불혁명까지 거치면서 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웃음의 코드들, 웃음의 가치들이 부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면 극한직업이라는 영화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다시 되찾고 있는 그런 웃음의 코드들을 거기서 확인하게 해준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이 영화 안에서 보면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우리 사회 모습 많이 담고 있죠. 네. 그 엔딩 마지막 장면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나와요. 배 위에서 마약 반장하고 마약주의 두목 둘이 붙었을 때 갑자기 너 누구야? 닭집 사장이야. 그럼 왜 그래? 소상공인은 목숨 걸고 하는 거야. 하고 이제 그냥 밟아버리죠 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는 관객들이 빵 터지는 거예요. 빵 터지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기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관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적은 직장을 나갔을 때 선택지가 적은 우리의 입장에서 앞으로 자영업을 하게 될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빵 터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이 눈물이 동반된 웃음이라고 할까? 웃음과 눈물이 섞여 있는 그런 지점이 그 지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영화에 대해서 윤리적 웃음, 어떤 웃음의 윤리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떤 웃음이 주는 가치들. 자, 웃음의 가치를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웃음이란 게 말이죠. 네이버 지식스펙과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횡격막의 짧은 단속적인 경련적 수축을 수반하는 깊은 흙기로부터 생기는 것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횡격막은 흉부와 복부를 가로지는 이 막이죠. 그래서 왜 수축을 하죠?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런 건조하고 무미건조하고 이런 객관적인 정의가 아니고 웃음 자체에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극한 직업의 가치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희극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어떤 권력자들을 비판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한국 코미디 영화, 그런 발전된 코미디 영화들이 계속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코미디 앞으로도 더 훌륭한 작품들 기대하면서 한국 코미디 아자. 아자. 하나, 둘, 셋. 한국 코미디 아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